북한에서 소련군이 거친 말을 부리고 있을 때 미국은 남한에서 범의 꼬리를 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리고 있었다. 1946년 미국의 신문기자들은 이런 씁쓸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 급스럽지는 말이었다. 북한에는 1946년 겨울에 소련군이 임명한 단일 후보 선거용 CC에서 선출된 공산 정권의 정치를 하고 있었다. 군대가 육성되고 총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지주가 없어졌다. 몰수된 토지는 공산당 위원회에서 동조자들에게 분배되었다. 공장, 광산 및 발전소는 복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동을 지적해서 평양방송은 북한의 번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 평균 1600명의 북한 인민이 소위 노동자의 낙원을 버리고 피난처를 찾아서 월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남한의 하지 중장은 의회의 법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을 그 이상의 일은 추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1947년 8월에 발행된 국무성의 한 소책자에 의하면은 남한의 공장과 광산은 정상적인 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고 해외 주재 교포나 피난민이 몰려들어서 인구만 증가하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46년 11월 맥어더 장군은 당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세대가 서울에만도 2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정당단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무성은 하지 장군에게 다만 질서를 유지하고 소련과의 타협을 계속하더라고 훈령만 내리고 있었다. 1945년 가을 하지 장군은 한국이 일본과는 별개의 작전 지역에 속하므로 워싱턴 정부에 직접 책임이 있다는 구실을 맥어더 장군에게 지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어리석게도 가장 좋은 자를 스스로 잃고 말았다. 맥어더 장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하지 중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업자득의 고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오는 보급 문자는 모두 일본을 경유해서 오고 있었다. 그런데 물자는 일본에서 거의 사용되었으므로 한국의 미군 PX는 항상 모자랐다. 한국은 일본에 보급하고 남은 잉여 물자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에 대한 최악의 징계는 근무가 불능하면 한국에 보내버리겠다는 것이 위협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남한의 호랑이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견디기 어려운 동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포효는 항상 제3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일찍이 하지 장군은 한국인을 경험이 풍부한 일본 관리의 지휘하에 두려고 했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국내의 한국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으로 실패하였으나 그 후에도 하지는 이와 유사한 실패를 맞아 보아야 했다. 그는 1945년 10월 한국의 모든 정당 단체들을 통합해서 그 의장에 이승만을 취임시키려고 만사를 그의 계획하에 무조건 찬성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승만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좌익분자들이 민주의원에 탈퇴하자 더 이상 민주의원을 원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의원의 활동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한국통일의 원칙이 될 소련과의 교섭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1946년 6월에 하지 장군은 또 하나의 플랜을 안출했다. 그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에게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것이 협력할 것을 간청했다. 이승만과 김구는 좌익에 속하는 다른 두 사람의 소련의 앞잡이로서 남한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립을 거부했으나
하지 장군은 강경하게도 합작위원회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김규식과 용은영을 의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과도 입법위원이라는 것은 1940년 12월에 남한의 각 도에서 43명의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었고, 하지 장군은 45명의 추가 의원을 그 자신이 임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거 결과 이승만 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선출된 43명의 민선 의원들은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지 장군은 미 군정청 당국이 선거를 실시하고 경찰이 선거를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의 테러단의 위협 아래 국민투표가 이같이 나타났다는 김규식, 용은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지는 입법위원회 대기관적 성격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제출한 명부에 의거하여 45명의 관선 의원을 임명했던 것이다. 이 임명이 발표되자 다시 이승만은 하지 장군을 방문하고 회담을 했으나 그것은 냉랭하고 뒷맛이 쓴 회담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하지 장군에게 이러한 계획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려 했는데, 하지 장군은 퉁명스럽게 나는 당신을 집권시킬 의도가 조금도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그때까지 하지 장군의 허다한 과오를 국민들에게 변호를 해왔으나 이 말에 분개를 해서 앞으로는 공공연하게 하지에게 대항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지 장군은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한번 채택한 정책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야말로 이 계획에 협력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승만에게 응수했던 것이다. 그는 하지 장군과의 회담을 끝마치고 김구 및 측근자의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했다. 김구는 즉각 1919년 3.1 운동에 의한 임시정부야말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정부 산하에 온 국민이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승만은 온 국민이 이 호소에 호응할 것을 의심치 않았으나 만일의 경우 무기와 조직이 없는 3천만의 한국인이 5만 명의 미군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승만은 만약 미군 병사가 살해된다면 미국 국민은 정세의 정당성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즉시 위급한 그들의 자제들을 위해서 총을 잡도록 할 것이므로 김구의 제안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과거에도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이승만은 또 한 번 독립의 유일한 길은 미국 국민의 공명정대한 정신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가 도미해서 미국 기자들에게 직접 한국의 실정을 호소하면 어떻겠느냐고 김구에게 제안을 했다. 김구와 그 밖의 사람들은 이 같은 호소는 과거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므로 앞으로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제의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다. 그래도 이승만은 계속 그의 제의가 유일한 희망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드디어 타협에 도달했다. 이승만이 요청한 도미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김구가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승만이 미국에서 조속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은 김구의 혁명적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조건을 내서 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김구의 계획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무조건 대항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 당시 한국만은 미국 결정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김구에게 정부 수립 운동을 조급하게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김구의 세력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전에 자신에게 미국 행위를 선행돼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이승만은 당시 하지 장군을 방문하고 그의 미국 여행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다. 그러나 하지 장군은 그가 방미의 의도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기분을 상했다고 분명히 말하더는 것이다. 자신은 국무성으로부터 위임된 정치 고문 수명을 데리고 있으며 국무성과는 언제나 전신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여행은 무익하다는 것과 한국민이 이 도미 여행을 신뢰하면 할수록 결과는 한층 해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도미 대안을 하지 장군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던 만큼 단지 도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버텼다. 그의 도미에 관한 기사는 11월 25일 국내 각 신문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공산지에도 포함이 돼서 모든 신문에 찬의를 표했으나 한송일보는 그의 사설에서 이 박사의 도미 비용은 금화로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엉뚱한 독소를 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여행 비용은 민주의원에서 50만 원을 작출했을 뿐이었다. 이 무렵 메가더 장군과 하지 장군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령 지역의 정치는 전적으로 메가더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장군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군사 정치를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에게 도미 주선을 호소하였다.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은 원래 우위가 좋았다. 그래서 이승만이 환국할 때에도 메가더 장군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서신 내왕이 빈번히 있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의 도미 여행의 군용기를 이용하도록 쾌락을 했다. 이승만은 처음에 출발 일자를 27일이나 28일경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하지는 그의 계획이 발표될 때에 된 데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처음에 일정을 바꾸어 12월 1일 인천에서 배편으로 출발한다고 버텼고 일반에게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도미 애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후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모두 이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12월 4일 이승만은 민주위원 한국 대표로 애교사절의 자격으로서 김포공항을 떠나서 도쿄에 도착. 그곳에서 메가더 장군이 주선해준 노스웨스트 항공기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갔다. 하와이에서도 도착했을 때 그는 1953년에 주한 유엔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헐 대장이 지휘하는 의장대를 열병을까지 했다. 그리고 12월 7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명백했다. 이승만의 불만은 하지 장군이 입법의원 45명의 중간파를 임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국민투표를 무효로 하는 반민주적 처사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이 도미한 후 하지 장군은 김규식을 입법위원회 의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나 이같이 다수의 관선 의원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은 엉뚱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의원들이 채택한 최초의 결의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표결에서 대부분의 관선 의원들은 기권을 했고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찬성 투표를 한 의원은 안재홍으로서 그는 그 이후 하지 장군에 의해서 남한 과도 정부의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과도 정부란 군정령의 지령을 받아서 집안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것들이 반민주적이며 또 미국식 방법이 하나로
하지 장군의 이와 같은 처사를 미 국무성이 지지하고 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승만은 이와 같은 눈앞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입법의원이나 남한 과도정부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하든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소련은 이제 한반도 전체에 자유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므로 남한만이라도 단독적으로 자유정부를 수립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12월 7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갈튼 호텔에서 여정을 풀었다. 각국 정부 요인들이 변변히 이용하는 이 호텔 자리를 잡자 그는 바로 행동을 시작해서 전략참모회를 소집하고 동해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법률가 존 스테이거스, 언론은 제롬 엘다 암스, OSS 책임자 쿠펠로우 대령, 해군 사법관 에머리 우돌 대령,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 목사, 올리버 박사, 임영신, 임병직.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 요강이 채택되었으며 이 기획서에는 임병직에 의해서 미 국무성에 제출되었다. 첫째, 양단된 한국이 독립되어 그 후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남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한국에 관한 미소 양국 간의 협상에서 구애받음 없이 임시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정부는 한국의 점령 및 기타 현실 문제에 관해서 미국 및 소련과 직접적으로 협상하도록 허용되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남한의 경제 재건을 원조하기 위해서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이 검토되도록 해줘야 된다. 네 번째, 타국과 동등한 원칙에 입각해서 어떠한 국가에 대한 편중 없이 완전한 통상 권한이 한국에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한국의 통화는 국제적인 교환원에 입각해서 안정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미국은 미소 양국이 점령 군인을 동시에 처소시킬 때까지 남한에 주둔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에 입각한 이승만의 활동은 미국 각 신문에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미국 시민들도 한국에 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군정장관으로서의 하지 장군의 실책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으므로 그대로 묵과되어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 장군은 한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속되어야 할 형편이까지 이르렀다. 미국 정부 요인 사이에는 남한만이라도 자주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승만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측과 거부하는 측이 나타났다. 국무성 동부아시아국장 휴 버튼은 교묘한 말로 한국에 대한 5개년 신탁 통치는 다른 나라에서의 그것보다는 우월한 것인즉 그냥 받아들이라고 은근히 권고를 했다. 그 반면에 점령국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차관보인 존 알 힐드링 장군은 한국 사정에 다소등통했고 또한 맥어더 장군과 친한 사이였으므로 이승만의 주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국무성 극동국장 존 카터 빈센트는 이와 같은 힐드링의 입장을 내면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 이 무렵 임병직은 영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 수립에 대한 지지를 얻도록 하라는 이승만의 지시를 받고 1947년 1월 영국으로 향했다. 그것은 미국의 애계 정책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실과 영국이 역사적으로 소련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팽창 정책을 억제해온 것을 생각한 이승만의 애교적인 포석이었다. 임병직의 임무는 한국 민족의 조속한 독립회복과 한반도에서의 공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모스크바 3상 결정을 폐기하려는 이승만의 보관을 영국 조야에 알려서 국제적인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국 에임성과 애트리 수상을 방문하고 언론계의 여론을 환기시킨 후 돌아왔다. 한편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받은 대우는 극히 우호적이었다. 하지 장군이 입법위원 임명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반민주적인 처사를 하였다는 그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 당국도 이 무렵 이미 소련의 팽창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국무성은 11월 선거에서 거둔 이승만의 압도적인 성공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므로 과거와는 달리 그를 한국의 대표자로서 여기고 그와 교섭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헬드링 장군은 맥어더 장군이 그와 친분이 있음을 알고 존경했다. 공명정대한 마음과 무뚝뚝한 어조를 지니고 있는 그는 소련이 38도선 이북에 수립한 북한 정권과 맞서는 자유정부를 남한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지 장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존 윌리엄스는 한국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미 군정청이 한국인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었다. 이와 같이 동정적 여론이 일고 있었지만 미국의 정책은 그 진전을 찾아볼 수 없었고 재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승만과 마주 이야기하려는 관리도 국무상에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수주일이 지나고 2월 하순이 이르러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주권을 공표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암호문을 김구로부터 받아왔다. 이승만은 그 행동을 연기하라는 강경한 전문을 김구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올리버 박사는 사태의 긴박성에 관해서 힐드링 국무차관보와 1년의 회담을 가졌다. 이 교섭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한국에서는 돌발적인 상태가 발생하고야 말 것이었다. 그러나 3월에 들어가서 2주째 올리버와 힐드링은 이승만이 미 국무성에서 제출한 6개 항목의 계획안과 비슷한 계획을 지지한다는 협의에 도달했다. 최종 회담에서 이승만과 올리버는 힐드링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김구에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확약을 받았다. 한편 하지 장군은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서 워싱턴으로 소환되어서 3월 1일 미국 본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소련이 남한을 공격할 목적으로 50만 명의 군대를 북한에서 조직하고 있다고 공표하여 대중을 경악시켰다. 그래서 국방성은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소련이 개입하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으로 이승만의 계획은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때 미 국무장관 마셜은 소련의 몰로토프 예상과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소련을 방문하고 한국 문제에 관한 미속 공동위원회 토의를, 즉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지도자를 포함해서 한국 전체 지도자와의 협의회에 참가할 것이라는 확약하는 조건으로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의회에도 몰로토프가 이에 동의해왔다. 의의로 몰로토프가 이에 동의해왔다. 이러한 진전에서 이승만은 당혹하게 되었다. 소련이 한국의 재통일과 독립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위원회의 재개가 남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실행을 방해할 것이 두려웠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 더 체류하며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한국의 사태가 점점 급박해가고 있었으므로 서둘러 귀국해야만 했다. 국무성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리버 박사는 힐드링을 방문하고
6개 항목의 계획안에 관한 국무성의 비공식적인 합의를 요약한 성명서를 발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힐드링은 미 국무성은 이승만이 신문에 발표하고 싶은 내용에 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말할 뿐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 6개 항목은 공표가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대한 정책을 이미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관례적인 성명이 국무성의 공보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과실에 의한 희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국무성은 이승만의 귀국에 관한 군 당국의 인가를 하지 장군으로부터 받았고 군용기로 그를 귀국시킬 계획이 국방성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었다. 관례적인 군 당국의 양식에 따른 여행 징명서가 3월 27일 발표되었다. 이 징명서에 따르면 이승만은 1947년 4월 1일 전후에서 워싱턴에서 베어필드 시선 육군 비행장을 거쳐서 4월 2일 전후로 그곳에서 한국을 향해서 비행기로 출발할 것이 허락되었다. 여행 증명서에 적힌 이승만의 방문 목적은 긴급 사명이었으며 여비는 개인이 부담하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육군성의 시몬스 소령을 찾아간 올리버 박사는 이승만의 귀국이 미 군용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통고를 미 국무성이 국방성에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올리버는 곧 힐드링 차관보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힐드링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방금 안 사실로서 이유를 모른다고 당황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명의 보좌관을 시켜서 취소의 진상을 규명토록 했는데 2시간 후에 이 취소는 국무성의 어느 중견 관리에 의해서 제의됐다고 알려주었다. 힐드링은 이러한 제의가 국무성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방성에 알릴 작정이었으나 국방성은 이승만에게 이 취소는 변경시킬 수 없다고 통고한 후였다. 힐드링은 이 알 수 없는 사건의 진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곧 이승만과 보좌관인 장기영에게 4월 5일 미네아폴리스를 출발해서 도쿄로 시험 비행하는 서북 항공기표를 이용해서 가라고 전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무사히 도쿄로 온 이승만은 다시 상해를 거쳐서 장개석과 회담하기 위해서 북경으로 갔다. 이승만은 장개석과 더불어 남한과 중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침투 문제에 관해서 또한 이러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장시간 두 사람은 회담을 했다. 4월 19일 이승만은 귀국이 늦어질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상해로부터 본국에 보내왔다. 4월 20일 월요일에 서울로 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여행에 필요한 모든 수석의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나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서북 항공사의 비행기로 4월 8일 미네아폴리스를 출발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맥아더 장군과 2시간 회담을 했고 상해에 착륙하자 나는 국민정부 관리들과 환영과 연회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 부처도 황주로부터 나한테 와서 우리들은 유쾌하고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통께서는 내가 서울 착륙허가를 얻는다면 그의 전용 비행기를 제공하겠다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한국의 친구들에게 타전했던 바 이틀 후에 답장이 왔는데 하지 장군은 장 총통의 중국 영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행기를 번호로 하기 위한 인가도 서울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나는 메가더 장군에 타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 중국 애물로부터 정시로 21일 9시에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귀국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흥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상해 도착 직후에 지방의 한 가톨릭계 신문에서는 새 애무부장 왕씨가 나에게 환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보낸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방문을 너무나 대대적으로 환영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년에 속하는 서한이었는데 가톨릭계 신문은 그것을 보고 상해 시민이 하고 있는 환영 준비와 애무부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는 강경한 논평과 더불어 이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내가 남경에 들렸을 때 왕 애무부장은 나를 환대해준 최초의 인사였으므로 이 신문은 또 왕씨의 표리에 있는 행동도 비난을 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어느 극동 전문가를 요청에 의해서 나를 국빈으로 초대하지 않도록 애무부장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위로 해서 나는 보다 더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서울에 돌아오자 이승만은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미국 차관모 힐드링 장군과 협의한 결과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무성의 양해를 받아왔다. 이 선언에 하지 장군은 격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그런 양해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등이 빠지게 되었다. 5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는데 소련 대표 스티코프는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 인사는 협의 대상에서 빼라고 선언했다. 하지 중장도 이 안에 찬성하여서 한국 지도자들에게 계속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를 서로 지켜온 김구가 독자적인 행로를 거리려고 결의를 표명을 했다. 중경체제 시대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자 이승만의 강경한 권고를 무시하고 김구는 임시정부 내각에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을 등용해서 사실상의 합작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김구의 용기와 애국심은 깊이 존경하고 있었지만은 사상에 대해서는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의 중요한 국제적 문제의 당면에 있는 만큼 한국 문제도 미국의 세계적 계획과 책임감에 입각해서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는 이승만의 견해를 김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3월 2일 김구는 남한 각지로부터 1,500명의 대표자를 소집해서 한국 임시정부의 주권을 즉시 선포할 것을 제의했다. 3월 2일과 3일 계속해서 격렬한 토론이 계속된 후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김구의 혁명적인 계획은 잠정적으로 이승만에게 맡겨진 셈이었다. 한편 입법위원회에서는 남한의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한 헌법이 의안으로 제출돼서 신중한 검토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의 애국자와 미 군정청의 공공연한 알력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이승만은 귀국과 동시에 신문 기자단과 회견하고 남한의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곧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과 힐드링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서 하지 장군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그 자신이 워싱턴에서 막 돌아온 바이지만 이승만의 발표한 것과 같은 합의라든가 정책은 전혀 없었다고 반대를 했다. 하지 장군은 김구와 그 밖에 한국인의 반항적인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지만은 이승만이 그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혁명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하지 장군을 방문하고 당면 문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의뢰했으나 하지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속 공동위원회가 재개돼서 소련의 스티코프 장군이 38명의 장교를 인솔하고 서울에 왔다. 처음부터 스티코프는 모든 한국 지도자들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모스크바에서의 몰로토프와의 약속과는 달리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한국인과는 협의할 수 없다고 미리 거부하여 교섭을 침체 상태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지 장군은 신탁 통치가 원조의 협력을 의미할 뿐이며 이후에는 민주적이 아닌 방법으로서 한국 정부 수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6월 9일에 이승만은 하지 장군에게 공개장을 보내고 신탁 통치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의 지인은 미국과 한국의 상호 협력과 공통된 이해를 위한 원칙을 탐구하는 데 있으며 지금도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또 이승만은 모스크바의 결정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불변의 것이다 라고 고집하는 하지 장군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장군과 내가 힘을 합해서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는 한국의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었던 1947년 여름 이승만은 사실상 집안에 연금된 상태였다. 미국에서 오는 편지는 미군 당국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전화는 절단되었다. 한국을 다녀가는 관리라든가 유명한 방문객들이 이승만과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국민과 접촉하는 방편이 있던 주례 방송 등의 기회도 뺏어버렸다. 이것은 당시 워싱턴에서 이승만의 입장을 높이 평가했던 사실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윌리엄 딘 장군이 남한 군정 장군으로 임명되어 레몬트로부터 국방성에서 소환되었을 당시 구미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이었던 임명직은 한국의 정치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미 국무성에서도 힐드링 후임으로 임명된 찰스 셀스맨 차관보가 이승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변함없이 동의를 표명을 했다. 극동국장 존 카터 빈센트의 후임인 월튼 버터워드는 그 견해를 그 당시 수정하지 않았고 한국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존 앨리슨과 라이스 본드는 변동하는 정세에 순응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조직 마셜 미 국무장관에 의하여 드디어 그 단안이 내려졌다. 조지 머셜 미 국무장관에 의해서 그 단안이 내려졌다. 미국은 소련의 무성의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술책임을 늦게나마 각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947년 8월 미 머셜 국무장관은 미속 공동위원회가 실패됐음을 인정하고 소련, 영국, 중국 대표 등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은 이 제안을 거부했으므로 9월 17일 머셜 장군은 그의 고문인 법률가 존 보스터 덜레스와 미국 유엔 대사 오스틴으로 하여금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징하도록 지시했다. 이리하여 한국 문제는 비로소 유엔에 상정되어서 고난에 고난을 거듭한 정부 수립 문제는 커다란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안이 유엔에 제출되자 각국 대표들은 한국 문제는 소련과 미국이 해결돼야 하며 유엔
아직 초창기이므로 이러한 방대한 문제를 취급할 능력과 실력이 없다고 반대가 분분하였다. 한편 유엔에서는 떨레스와 오스틴 두 사람이 노력해서 미국 안을 설득시켜서 추진했으며 구미위원부 의장인 임병직과 임영신 여사는 그대 배후에서 그들의 행하는 활동에 적극 협조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열성을 보이자 미 국무성의 모든 관리들은 한국 대표들에게 한미 간에 있어서 지극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세상 인정이란 자기가 아쉬울 때 비로소 호의를 베푼다는 말이 이때 한미 양국 간의 분위기에 알맞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불친절과는 폭태조적이었던 것이다. 임명직과 임영신 여사는 떨레스, 오스틴, 어네스트 그로브 및 로스 공사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유엔 대표들을 초청하여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9월 23일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임병직은 감격해서 즉시 서울의 이승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머지않아서 실시할 총선거안을 유엔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문을 보냈다. 11월 13일 하루 3시 레이크 텍사스 유엔 총회에서는 정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 정부 수립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켰던 것이다. 유엔의 감시하에 한국 내에서 자유선거를 한반도에 실시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이 유엔의 안에 대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는 찬성과 반대 두 패로 나누어져서 격렬한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이 논쟁은 밤을 새워서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2시 토론은 종결을 맺고 드디어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가 43대 0으로 한국 정부 수립에 관한 안이 통과되었다. 이 투표 결과는 이승만을 비난하고 있던 애국인과 그를 의심하고 있던 추종자들에게 그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었던 것이다. 4월 21일 귀국 후 수개월 동안 이승만의 입장은 극히 처참한 것이었다. 그는 김구의 혁명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힐드님과 특별한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변명은 날이 갈수록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이고 그가 큼지막하게 내세운 계획은 실천되지 않았으며 군영청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의사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집안에 연금당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할 자유도 방책도 세울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한강이 굽어 보이는 자택에서 이승만은 애개의 정세를 내다보는 한편 김규식과 여운형의 인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군정청의 관리도 그에 마찬가지로 막다른 길에 들어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 확고한 방안도 없고 완전한 길을 잡은 자도 없이 다만 몰락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강대해 가고 있었으며 소련만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일정한 정책과 의지를 지닌 듯이 보였다. 이러한 국내 정세 속에서 오스틴에 의해서 상정된 한국 안의 유엔 통과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고 그것은 이 땅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다.